그래서 나는 저기 이제 이게 저기 뭐야 FTA 아까 얘기를 했지.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왜 그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나는 그래요. 이 아까 저 우리 저 전시 아저씨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부자는 절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좋은 말로 해가지고 아유 부자 아저씨들 해주십시오. 그러면 절대 돈은 안 줍니다. 그렇다고 뭐 부자 아저씨 집에 담을 넘어가서 어? 시카를 들이대고서 좀 대봐. 그러면 잽싸게 주지. 그리고 바로 저기 돈에 뭐 잉크를 뿌린다든가 그런 식으로 뭐 가난뱅이가 뭐 저기 자기 뭐 은폐를 정보를 얼마나 은폐시킬 수 있겠어. 바로 잡아내거든. 또 이혼 부담이 너무 크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투표로 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자꾸 세뇌화가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세뇌화된 걸로 여기 세상을 해석하게 마련인데 그런데 아니 도대체 그게 아닌 거야. 부자 감세한다는데 그거 세금 감세한다고 그 찍어주는 그 서민들은 도대체 물론 그 사람들이 뭐 멍청하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물론 그 낙수 효과를 바라는 거겠죠. 부자들한테 돈이 들어가면 물론 내려서 이제 어디까지 돌아오지 않겠느냐. 네. 사실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지금은 낙수 효과가 아니라 네. 홈통이 있어 중간에.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딴 데로 빠져나가.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하루에 6끼를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소비라는 건 정해져 있는 거고. 좀 부자 감세한다든가 뭐 이런 부자 정책을 펴놨는데 당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그래도 저 사람들이 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식으로 모아주는 그 과거의 행태를 정말 버려야지. 우리가 우리 이익에 맞는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투표를 해야지. 이게 그거는 뭐 현명하거나 이것도 아니고 상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멀시 아저씨한테 비슷한 얘기를 뭐 많이 했었지만은 과거에 그 김대중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가 들어섰을 때 불가피하게 IMF가 터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슬기롭게 말하자면은 배짜라식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런 방법으로 넘어가지 못했고 IMF에서 이제 부장해자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정권이 어쩔 수 없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북미 여러 나라에서 미국에서 얼마나 노렸던 그거였기 때문에 급속하게 신자유주의 체제로 이제 흘러갔고 그 다음에 이제 참여정부에 들어왔을 때 그때부터 이제 공납금도 엄청나게 올랐고 또 사교육비 엄청나게 올랐고 그랬습니다. 그랬었는데 그때 또 그때 4.5정 얘기도 나왔었고 그래서 하여튼 직장도 뭐 형편없었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패닉 현상에 국가적으로 빠졌었어요. 물론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야 태평 만세라고 이제 얘기했지만 근데 그때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 때 그래도 괜찮게 돌아갔다고 지금 이명박 정부의 경제 성장률에 비하면 엄청나게 경제 성장률이 좋았고 했다는 점이 이게 사실 보면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인데 그 아이러니가 부동산이거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여정부 때 부동산이라는 것은 위치체니까 움직일 수가 없는 거니까 서울에서도 강남, 그 다음에 수도권 해서 김대중 정부 말년하고 노무현 정부 끝날 때 하고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2배가 넘게 올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2배가 오르느냐? 그거는 우리 멀치 아저씨도 잘 아시다시피 그때 기업도시, 행복도시, 혁신도시, 과학도시 하여튼 웬도시 거기다가 거기다가 이제 서울의 이제 이명박 시장은
이제 저 무슨 뭐냐 뉴타운. 뉴타운. 여기도 뉴타운, 저기도 뉴타운. 온갖 잡곳이 다 뉴타운. 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저 돈 놓고 돈 먹기니까 땅이 제일 비싼 거 아닙니까? 그때 그 노무현 정부 때 그 혁신도시 하여튼 그런 거 한다 하면서 엄청나게 돈이 보상금이 토지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구매 패턴이 집을 사는 구매 패턴이 변했어. 김영삼 정권까지는 은행에서 대출해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모아서 은행에 저축을 했다가 그 돈을 찾아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근데 김대중 정권 때 초창기에 집값이 엄청 떨어졌잖아요. IMF 때문에. 그러면서 그게 그냥 순식간에 복원이 됐어요. 그게 한 6개월인가 9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랬을 때 그때 돈을 그때 은행권도 하여튼 외국은행도 들어오면서 갖고 대출 조건이 좀 쉬워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은행 또는 구매 패턴이 이제 바뀌었던 거예요. 그 노무현 정권 때 이제 더 심화됐고 이자율이 왕창 떨어졌으니까 노무현 정권 때 이자율이 왕창 떨어졌어요. 그 대출 이자율이 뭐 4%에서 5%. 그러니까 그래서 노무현 정권 때 딱 들어와서 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근로소득은 엄청나게 다운이 됐어. 그런데 이제 집값이 이제 그 보상금 이제 촉발이 된 거지. 이연체인가 사람들이 착시 현상이 일어난 거야. 집값이 오르거든. 우리 월급쟁이들은 1년 동안 돈을 모아도 500만 원도 못 모으. 그죠? 500만 원도 못 모으. 열심히 모아야지. 그렇지. 진짜 절제력 있는 우리 조시 아저씨 같은 경우는 밖에 하나도 못. 2007년도 초가 집값이 피크였는데 2006년도 말부터 2007년도에 집 산 놈들은 다 뒤졌어.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원래 잘 사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원래 잘 사는 사람들은 정보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때 다 빠져나갔지. 예. 그때 진짜 인생의 진짜 주옥들을 다 모아서 투자했다가 거지가 됐는데 그것은 뭐냐?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간다고 그동안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거의 7, 8년 동안 부동산이 급속도로 상승하니까 이제 됐어. 이제 나도 이제 낄 수 있겠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왜 7년 동안 그 사람들이 7, 8년 동안 참았다가 그때 마지막에 했냐? 근본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너무나 조심했던 거죠. 그게 우리들 서민이라. FTA도 그래요. 이것도 뭐 편집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노무현 정권이 세팅을 잘못했어. 부동산 정책을 세금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말하자면 잘 나가는 사람들 구미에 해당되는 것을 너무나 빨리 도입을 한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안 됐거든요. 절대 될 수가 없었거든. 그런데 지네들이 구미적인 시각을 갖고 지네들이 잘 사니까 그것을 세팅할 능력을 가진 놈들은 잘 사니까 자기가 보는 세계가 우리나라 세계랑 자기가 보는 세계가 옳다고 생각해서 세팅을 한 거지. 예. 그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매 패턴을 다시 김영삼 정권으로 돌리고 이랬으면 오늘날과 같은 험악한 꼴이 안 당하고 정말 세계로 비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내가 신문 보니까 한 250만이 이제 하우스포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20년 장기 분할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1억 대출을 했다. 20년 장기 분할이다.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내면은 12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20년이면은 2억이 돼? 2억? 최소 한 달에 100만 원 내야 되는 거야. 그러면 또 이자도 있잖아요, 이자. 원금 100만 원이고, 이자. 150만 원이라고 칩시다. 20년이면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이라고 잡는데, 이 사람이 집을 사면은 분명히 30대가 넘었을 거야. 그죠? 20년이면 그 미래의 자원들, 자식들을 키워나갈 돈이 하나 없는 거야. 빚 갖다 밥. 그리고 이제 한 20년 흘러서 이 양반이 50대 중반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애들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어.
그러면 애들 개판 치는 거야. 50대 중반이 됐을 때, 자식들이, 아버지 가진 게 뭐가 있어. 인생 어떻게 산 거예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잖아. 모든 거를 또 배제당하는 거야. 한순간에 판단 잘못이 그만큼 어떤 처절한 결과를 야기시키는 건데, 이것을 FTA하고도 견제받아 그래요. 막 지금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FTA가 며칠 전에 한명숙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참여정부 FTA하고 이명박 정부 FTA하고는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다? 똑같은 거거든. 제일 중요한 것은 빗장을 열은 놈이 도둑놈이지 뒤따라간 놈은 종범이야. 그렇죠. 예. 단추를 바뀐 놈이 참 잘못이죠. 그렇지. 단추를 바뀐 놈이 저기 추행범이지. 윤석기 선생은 토지일관. 자기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합니다. 참여정부에서 진실로 사과문을 쓴 사람은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 이정우 사회수석 지금 경북대 교수 하시는 분 그분하고 정태인 씨하고 그러고서 이제 작년인가 작년인 거야. 정동영 씨가 내가 욕심이 좀 지나쳤어. 내가 좀 못났어. 그래서 그때 사과문 그때 한번 올렸어. 공식적인 개개인의 자술서를 쓴다고 했을 때 개개인의 자술서를 쓴 유일한 사람은 정동영 씨였어요. 윤석기 선생은 자기가 실수를 했다. 그러면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애 때문에 도망가고 침묵을 지키고 다른 방법으로 우회적으로 식사하셨습니까? 해가지고 맛있는 거 사주고 이런 사람은 절대 아니야.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사람이고 그것은 또 반증이 뭘로 보여주는 거냐면 그 양반이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 1구에 국회의원으로 만약에 당선되신다면 겉으로는 물론 인간이란 것은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끌리게 마련이지만 그렇게 쉽게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안산시 단원 1구 시민들에게 쉽게 영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안산시 단원 1구 시민들에게 나중에 먼 시간이 지났을 때 윤석기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자기보다도 타인들을 더 배려하는 사람이다. 그거는 분명히 보여줄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게 안 되면 찬티에서 안티로 바로 돌아섭니다. 그렇죠. 우리 존나 까만. 바로 돌아서고 악랄하게 까내릴 겁니다. 그렇지. 우리는 내 눈에 찍히면 우리 작살내잖아. 강기갑 선생이 원래 농부였잖아. 축산농부였어요. 그 양반은 국회의원 하면서 하여튼 남다르게 했는데 공중부양도 하고 했는데 그 양반이 그런 좀 개성 있는 행위를 했다고 내가 그 양반을 좋아합니다. 그 양반은 소 키우면서 소 키우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이 엄청 났던 사람이라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키울 때 하던 행동을 와서 하는 거야. 예. 그 양반은 이제 배운 대로 살 수밖에 없어. 왜냐?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스타일을 버려버리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극적인 모독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못 견디겠죠. 예. 그러니까 그 양반이 살아왔던 바대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어. 내가 그걸 믿는 거야. 예. 저도 그 점이 그랬어요. 예.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변한다고 해서 얼마나 변하겠냐. 그렇지. 변할 수가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친구는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이 새끼 안 와. 여자만 부르면 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우리 윤석기 후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시즌 투표로 사회가 바뀔 수 있을까요? 글쎄,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 이 녹음을 듣는 안산시 우리 녹음이 떠돌아다니니까 네. 대한민국 국민
그것은 우리 보배로운 사람들인 정말 대한민국에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남자답고 여자답고 인간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진주 알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요. 꿰어 있질 않아요. 대한민국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사람들이 텔레파시로 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우리가 혹시 이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믿고 그 투표 부분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되고 난 다음에 감시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감시를 잘 네. 조져버려야 돼요. 우리 윤석열 후보나 또 세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저기 물리적으로 엮여지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나는 고립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훨씬 많거든요. 내 생각에. 근데 윤석열 후보는 만약에 그 자리에 있다 그러면 그 양반은 감시라고 얘기를 할 사람이지. 예. 지금까지는 우리 서민들이야 뭐 항상 회가 약하죠. 그러나 저기 항아리 인구 피라미드로 봤을 때 서민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렇잖아요. 다만 옛날에 노예가 제일 많았어요. 예, 맞아. 근데 우리가 이제 서로 엮여 있다고 연결돼 있다고 그것을 결국은 인간은 정신적인 존재니까 그쪽으로 우리가 믿어야죠. 종교적인 존재니까 특별한 무슨 부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인간끼리는 서로 연결돼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옛날에는 소위 사람이 사람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방법은 고전밖에 없었잖아요.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방법이 없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시대가 많이 좋아져서 온라인이라는 것도 있고 인터넷 공간에서도 자유롭게 의사를 나눌 수 있으니까 굳이 선거철이라고 해서 꼭 하지 마시고 모든 정치인들이 또 개혁 좀 더 나은 어떤 사회를 바라는 분들이 계신다면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의사를 나누고 거기서 어떤 발전적인 방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으로 썩는다고 계속 자기를 닮음질하는 방법은 실제로 그 정책이나 정책을 소비하는 소비 집단, 유권자들하고 계속 대면하고 만나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는 그런 것은 상당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시기에 치중되지 않고 앞으로도 꾸준히 정치 뜻이 있으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게 또 큰 자산이거든요. 그렇죠. 예.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경제 얘기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실 줄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경제가 잘 돼야 국민이 잘 사는 거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는 거고. 경제는 곧 분배를 얘기하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우리는 윤석열하고 사실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쫓다 보니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그래서 이렇게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 사실 저희가 뭘 알겠습니까? 방송 장비라면 마이크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하고 있습니다. 왜? 좋으니까. 그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세요. 아무튼 오늘 날씨 추운데 우리 월드TM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주 고생하셨습니다. 그동안 쌓아놓은 지식을 마음껏 쏟아내신 것 속이 같습니다. 후련합니다. 여러분 예. 속이 후련하신지 모르겠네요. 영원한 야구 우리 박 선생님 깊은 조회를 여러분 이런 사실도 있다는 걸 깊이 인식하시고 표로 연결해 주시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은 제전사 힘이 넘친다.